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여야 지도부를 만났어요. 오찬을 함께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물론 송원석 원내대표도 만났는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A4 용지를 꺼냈어요.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읽었던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혹시 A4 용지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정말 준비해서 읽었어요. 그 장면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봤는데 네. 그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분위기 싸하고 좀 할 게 보이고 그 말은 할 필요가 없었던 말인데. 그런가요? 아니 왜 김용태. 그렇습니까? 헌법 제84조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하면 소추하고 재판하게 돼 있다고 법리상 해석하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건 또 인정하는 거거든.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것은 임기 중에는 재판 안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게 되잖아요. 논리상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 국민의힘의 기존 방침하고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해야지. 너무 칼을 빨리 뺐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서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서툴다라는 말씀. 근데 이제 대통령과 대면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당 대표인데 그걸 다 외워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는 메모를 해가는 게 당연하다는 메모는 필요했지만 메모해가는 게 저는 예법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때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뭐 A4 용지를 준비한 걸 욕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 당연히 저는 해가는 게 저는 대통령을 만나는 자세에 맞다고 보고요. 7개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인 야당 대표에서 요구사항을 한 건데 저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정치적인 공세를 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재명의 개혁 같은 거에서 주문하는 것도 있고 좋은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딱 하나 말씀하신 임기 끝나고 퇴임하고 재판 받을 걸 약속해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아까 나도 정청래 의원이랑 뭐 발끈발끈 하던데 저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 법원이 판단해서 취임했으니까 5년 동안은 재판 안 하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국민들도 이재명을 안 찍었던 국민들도 거기까지는 지금 대충 납득을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야 보자. 그래 5년 동안 재판 할 테니까 일 잘해. 일 잘하는가 볼게. 저기까지는 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 우리 국민의힘 소속은 저 사람은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임기 5년 안에 또 무슨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퇴임 후에도 재판을 안 받게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저는 국민들이 그런 불안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답게 그리고 떳떳하게 한번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예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대통령이니까 재판 중단 오케이. 그러나 저는 대통령 임기를 잘 마치고 퇴임 후에 저의 무고함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 결백함을 알리기 위해서 재판을 제가 분명히 받겠습니다. 그 말을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는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우리 대법원이 잘못했어요.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 설명 없이 그냥 재판을 중단하는 걸로 지금 답을 하고 있거든요. 왜 중단하는지에 대해서 한 분도 설명이 없습니다. 법리적인 설명이 없다. 84조 뭐 운운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대법원이 성명서를 내야 됩니다. 입장문을 내야 돼요. 일종의 이게 판례가 될 텐데요. 판례가 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왜 중단이 되는지 또 확실히 중단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또 얼마나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되고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걸 그 고등법원의 무슨 재판 날짜를 다시 잡는다는 그것 하나로서 그냥 떼우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도 지금 입장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대법원이 그런 설명을 안 하죠? 설명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짚을 필요는 있다. 대법원이. 아니 지난 5월 1일 투표 한 달 앞두고 그 중대한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을 하면서부터 이게 큰 문제가 됐는데 그걸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입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고등법원의 그 판단에 맡겨놓고 대법원은 뒤로 빠져버립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무슨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법리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헌법 그런 거겠죠. 아니 헌법에 대한 중대한 해석 문제인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 내란 특검이 오늘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영장 청구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예고된 수준이었다고 봐요. 김용현 장관 추가 기소한 것도 그렇고, 예. 일단 석방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경찰에 소환에 3번 불응했기 때문에 예. 뭐 3번 불응하면 일반적인 그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그다음 체포영장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소환했는데 안 왔으니까. 예. 그 체포영장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되는 면은 있으나 정해진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하겠죠. 예. 뭐 그러면 이제 경호처들이 막을 이유도 없고 저는 다시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수순이 체포될까요? 본인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저항하는 게 웃긴 거지. 경호처가 없잖아요. 지난 겨울에는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이게 전 세계로 스타전됐어요. 사실은 막 이제 경찰이 막 경찰차 해갖고 막 이렇게 뭐 넘어가고 막 경호처와 대치하고 또 뭐 총이 그때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 했으니까 예. 현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 지금은 뭐 전직이고 자연인 신분이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집행할 거고 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좀 들어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조용히 계시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그리고 또 뭐 누가 또 면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좀 조용히 계시고 좀 현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차기 국민의 전당대회 전에 체포영장 발부하면 바로 집행하지 않겠어요? 8월 중순에 국민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 전에 예. 그럼 확실히 그럼 이번 전당대회 개입 못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이렇게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돼가지고 부정선거 영화 보러 다니고 뭐 대선 선거날에 왜 또 나타나가지고 투표를 합니까? 투표하는 건 좋은데 그게 왜 방송에 나옵니까? 기자들이 찍어서 그렇겠죠, 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간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한 거죠. 서초동 그 투표소에.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투표소에. 그리고 옆에 있는 지나가던 그 꼬마 아이를 왜 데리고 손을 잡고 갑니까? 예. 그것도 그 동네에서 뭔가 섭외됐을 가능성도 있겠다. 당연하죠. 예. 지금 말씀드리니까 지난 몇 개월 일어난 일이 좀 꿈 같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월 초에 지귀현 판사가 석방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석방했는데 검찰총장이 적시 항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자유로운 몸이 됐잖아요.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나왔잖아요. 그때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 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민주당이 잔뜩 긴장해가지고 맞습니다. 막 동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도대체 왜 석방을 해가지고 그게 국민의힘에 결국 부담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이번 선거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지 모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인의 몸이 돼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내리는 행동을 계속 줄기차게 하다가 근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국민의 전당대회 잠깐 얘기 나와서 그런데 8월 중순으로 가닥 잡은 건 맞아요? 아직 뭐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8월 중으로 한다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아요. 8월 중으로? 8월 중순이 아니라 중으로? 8월 중으로. 그러니까 뭐 9월에 이제 국정감사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 전에 마무리하자.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잖아요. 6월 30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충 뭉개고 가니까 임기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윤 기득권 분들의 이제 의도대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하차하게 돼 있는데 하차한 이후에 이제 그러면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려면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제 권한이 들어가죠. 비대위원장 대행이 되니까. 역할이 그러니까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고 당대표 권한 대행을 겸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대위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비대위를 따로 만들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정리가 되고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고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진 걸 봐야 전당대회에 대한 스케줄이 정확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그거에 따라서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이 두 분의 향후 정치 행보의 구체적인 일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김근식의 행보도 그때 나오고. 예.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8월 중에 그런데 전당대회 지금 예.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 이후에 네. 선거 때 김문수 후보가 41% 득표했잖아요. 지금 요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 46대 21로 나오고 있고 20% 초반 나오는 예, 다른 조사도 거의 예,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더 떨어졌죠 대선 국면 아니, 때보다. 반토막이 계엄 나버린 직후보다 떨어졌잖아요. 계엄 직후가 더 떨어졌죠. 40일이 20일이 됐어요. 예. 그럼 이 원인은 뭐냐 하면은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찍었는데 그 표가 나가버린 거예요. 예, 나가버리고 예. 지금 지지가 남은 게 지역으로는 대구 경북밖에 없습니다. 지지로는. 예. 지역은 그렇고 연령층으로는 70대까지도 국민의힘 지지가 민주당 지지보다 더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TK를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전 직종 그리고 뭡니까 이거 여러 가지 소득 구분할 때 모든 소득에서 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존립 기반을 상실했다고 봐요. 그러고 그 전에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또 그쪽에 섰던 사람을 계속 원내대표로 만들고 또 김문수 뭐 당대표 출마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존립 근거 이전에 존재 이유가 스스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한 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오늘 참 재미있는 프레카드를 봤어요. 예.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 해체 주장하는 프레카드를 걸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유통일당, 민주당 양쪽에서 협곡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디에 쓰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에 또 나오고 김문수 후보를 앞세워서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또 그런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예. 김문수를 또 세우고 그러면요. 이미 김문수 후보 주변에는 자통당, 우공당, 부정선거 세력이 포진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 유명한 사람이 거기 없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못 대는 거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자통당이 지금 사실 입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통당 세력들이 예. 알게 모르게 우리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입당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예. 자통당 애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 스물스물 다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전당대회 하기만 하면 한동훈 제거한다는 목적의 친윤이나 기득권이나 영남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가 당이 죽고 살고 상관없지만 한동훈이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된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당이 자통당한테 흡수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 편을 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김문수는 거기에 이제 얹혀가지고 얼굴마담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먹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하고 과거에도 그걸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전당대회 때도 신혜식이 신혜한수 이런 애 최고위원 출마시키고 다 했던 게 정광훈 지시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 전당대회 선관위에서 그런 사람들 컷오프를 시켰던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문수가 후보가 되고 자통당 부정선거 세력이 들어오면서 우리 당은 지금 혼합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20% 초반대밖에 안 되는 게 그냥 죽어도 찍는 사람들 외에는 지금 이른바 스윙 보터들이나 중도층이나 합리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 있죠. 그러니까 이 당이 존망의 위기죠. 존망의 위기. 그러면 김문수 당대표가 등장하면은 자통당화 되는 거예요. 분당되겠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면 제가 나가야죠. 근데 제 발로는 제가 안 나갑니다. 제 발로는 안 나갑니다. 제가 왜 나갑니까? 제가 그놈들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전당대회는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쇄신파와 구태파, 자통당 식민지파와 자통당 분리파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전당대회는. 그런 전선이 형성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의 문제점에 대한 이 야당의 공세가 잘 안 먹히거든요. 국민의힘의 전투력. 왜냐하면 스피커가 개파이니까. 아니 그러고 기본적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그럼요.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럼요.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내도 사람들이 귀뚱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에트컨대 제가 죄송합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욕해봐 이제는 귀뚱도 안 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5년 내내 들었던 이야기야. 그 나경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두 분 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당에서 나서서 이재명 욕하고 김민석 욕해봐야 니들은 뭔데? 그러니까 말할 자격과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해야 야당 노릇을 하는 거지. 택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탈리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은 계엄에 반대하고 그럼요.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럼요. 가담하지 않는 사람만이 이재명 정부를 그럼요. 비판할 수 있는 이런 논리 구조가 딱 완성이 고착이 되는데. 돼버렸어요. 그런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야 그렇지. 위원정당 해산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자, 중동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카타르 미 공군기지 보복 공격을 하면서 긴장 상태인데 이제 전격 합의했다.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또 다시 또 몇 시간 만에 다시 또 탄도 공격이 시작돼서 다시 또 이스라엘이 보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지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특정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참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문제,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또 쏘라고 하나 싶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김구식 교수님도 말씀 주시죠. 그 트럼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도저히 그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지시하고 명령 승인해서 이란 공습해놓고 그 다음날 또 휴전이다. 내가 평화를 24시간 평화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물론 이제 이게 고도의 강압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코어시브 디플로머시라고 그래서 힘을 한번 발휘해서 유력을 발휘함으로써 상대방을 자기 뜻으로 관철시키는 외교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서 아주 고도의 이 노련한 사실은 강압 외교를 사용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란에 공습을 해서 전쟁에 개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공습하자마자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서 2주의 시간을 주겠다 그러고 그 다음날 바로 보낸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이게 이제 또 외교 협상소에서는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있는데 광인 전략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광인 전략을 아주 120% 효과적으로 발휘한 거죠. 이러면서 강압 외교에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잖아요. 근데 이란도 체면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체면 처리를 하려고 네. 카타르에 있는 거 쏠 테니까 네. 그런 줄 알고 알아요. 그러면서 쏘는 신용하고 뭐 미국이 막아서 뭐 트럼프 고맙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어서 저는 트럼프식의 정말 기상천외한 이 광인 전략과 강압 외교의 가장 상징적 사례가 이번 사건이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휴전을 하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겠느냐. 이건 트럼프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란의 또 국가 이익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국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익이 서로 맞부딪히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늦었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가는 것으로. 예. 아마 이게 이스라엘 이란 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의 안 가는 것 같은데 완전히 예. 달렸잖아요. 예. 완전히 트럼프 주도의 나토 정상회담이 되고 거기에 한국의 역할도 있을 거고 아니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는 원유가 68%거든요. 제가 유조선을 타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 봤습니다. 예. 1982년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예. 그 지나가는데 거의 40km예요. 40km인데 영해로 지나가야 돼요. 그 수로가 그쪽으로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 이란 영해예요. 바로 그렇죠. 눈앞에 이란 이 절벽 해안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해가지고 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을 거다 했는데 이란이 안 막았어요. 이란이 막으면 이란도 손해예요. 이란 기름을 팔 수가 없어.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유조선을 안심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미군 군함이 항상 그 근방에 딱 대기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석유 항로에 제일 크게 의존하는 게 한국하고 일본 아닙니까? 석유 수입량의 70%니까. 예. 호르무즈 해협하고 대만 해협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과 대만 해협을 지켜주는 게 미국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한국의 운명은 중동에 달려 있는 면이 있다고. 그럼 가야죠. 근데 왜 안 가기로 근데 저는 오판으로 봅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니까 지금 물리기도 어려운 판인데.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간다고 하긴 하는데. 아유, 정상이 안 가고 안보실장 가는 건 그냥 가서 들어보라는 이야기고요. 예.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당연히 갔어야 된다고 보고 예. 그때 대통령실에서 안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두 가지였잖아요. 국내 현황과 중동 정세 때문에 안 가기로 했다는 예.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국내 현안이 뭐가 있었습니까? G7 다녀올 때 국내 현안이 뭐 새로 생긴 게 있나요? 다녀와서? 없잖아요. 국내 현안이 없어요. 그다음에 중동 정세. 중동 정세를 알려면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가장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정확히 중동 정세를 알려면 가야 돼. 저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이유라고 하나. 그러니까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유는 잘 정확히 이란 모르겠는데. 편에선 중국, 북한, 러시아 눈치를 본다면은 이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더 심각한 거고. 여기서는 지금 입 닫고 가만히 있다고 그렇죠. 더 사실. 심각한 거고. 워낙 그 압도적인 이스라엘, 미국의 군사력 앞에서 예. 그럼요. 또 이란을 도울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알아서 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해서 오판한 거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 만에 하나 이제 아까 우리 당 일각에서 자주파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파가 지금 뭐 형성이 돼서 자주파가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질 않겠지만 예. 행여라도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의 그 지배적인 주류 문화가 뭐였냐면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지 말자. 러시아 자극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예. 그다음에 중국 쎄쎄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었고 후보 시절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그런 그 약간 편집증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나토에 가는 것 자체도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해마다 갔잖아요. 나토 정상회를. 예. 그걸 민주당 인사들이 계속 비판했습니다. 뭐하러 저는 그 군사동맹 회의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쪽 편을 들게 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런 정서가 깔린 결정이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자, 여러 가지 이제 국제관계에 퍼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제 트럼프는 왜 그러는 것이냐? 노벨 평화상 말한다. 맞습니까? 전쟁 공수 명령 내려놓고 전쟁 노벨 평화상 만든다는 것도 저 트럼프 다음 발상이에요. 정말 뭐 받으려면 받겠죠. 받으려면 받겠죠. 아까 김 교수가 트럼프의 전략을 미치광이 전략이라는데 그게 맷맨즈 시월인데 네네. 그게 트럼프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닉슨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아, 닉슨 대통령. 그런데 닉슨은 이 시월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한테 배웠어요. 아, 그래요? 그건 자기 회고록에 써놨어요. 아, 그렇군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북진한다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닉슨 부통령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웃으면서 내가 북진한다고 하는 것은 공산당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한국이 미국 말을 듣는다. 내가 이승만이 아이젠하워 말을 듣는 무슨 노예 비슷하게 되면은 미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카드가 없어지는 거다.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당신들도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이 닉슨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이 늙은 와이즈맨이라고 그랬어요. 늙은 현자로부터 공산당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다.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성. 그래서 이승만, 닉슨, 트럼프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조 대표님이 해박하셔가지고 또 관련 지식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갑재 대표님, 김구식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